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간선거 직후인 오는 7, 8일에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전망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전방 감시 초소 11곳에 대한 철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남북은 내일부터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도 시작합니다. 냉면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성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게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배우 신성희 씨가 4일 새벽 폐암으로 타계했습니다. 신 씨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엄수되며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형님 강제 입원 등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결론낸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10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두산과 SK의 경기에서 SK가 먼저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박정권은 역전 투런 홈런으로 SK의 승리를 이끌면서 가을의 사나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오는 7일과 8일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연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다음 주에 북한 측과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임을 알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I'll speak with my counterpart next week about, and then we do have the intention of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getting together before too long, hopefully early in the next year. 지난 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2인자와 만날 것이라고 밝혀 상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일정은 오는 7일에서 8일, 장소는 뉴욕이 될 것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7일 뉴욕에 도착하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찬을 하고 이튿날인 8일 본격적인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뉴욕 일정을 마친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동행하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실무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의제로 다뤄짐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양측 간 힘겨루기도 예상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내일부터 비무장지대 남북 감시초소 GP 11곳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조사가 시작돼서 어민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멀리 보이는 비무장지대 북측 초소에 커다란 황새끼가 꽂혀 있습니다. 또 우리 측 감시 초소에도 똑같이 커다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내일부터 비무장지대 전방 감시 초소를 철수하는데 철수할 곳을 미리 표시해 놓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남북이 각각 철수할 11개의 전방 감시 초소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황새끼를 개양했다며 이로써 철수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11월 중에 철수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폭파 방식을 택하려고 그러다가 그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포크레인으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내일부터 40일 동안 한강과 임진강하고 70km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남북 선박의 출입이 금지돼 있어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하되 조사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부터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른바 냉면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성건 북한 조평통위원장 얘기입니다. 리 위원장이 지난달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김 의장 본인은 별 의미 없는 농담이고 현장에서 웃어넘긴 건데 까식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배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제가 뉴스 걱정이나 하겠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가 끝나고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주재로 열린 만찬 자리.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리성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우리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리 위원장은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며 돌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김 의장은 이 말을 별 의미 없는 농담 정도로 여기고 배석자들과 웃어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장은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하지만 냉면 발언에 이어 리 위원장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죠. 신성일 씨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6월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먼저 이상은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배우 신성일 씨가 타계했습니다. 신성일 씨는 오늘 새벽 전남의 한 병원에서 81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판정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사망설이 보도되면서 오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아내이자 동료 배우 엄앵란 씨는 조문객을 받는 도중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혔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저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교통비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손잡고 구름 타고 하늘 타고.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고 신성일 씨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는 동료 배우들과 영화인들의 조문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빈소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로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곳에 고 신성일 씨의 빈소가 마련되면서 영화인들과 동료 배우들의 조문 행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로 배우 최불암 씨를 비롯해 선우용녀 씨, 김승우 씨 등 수많은 영화인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최불암 씨는 영화계에서 반짝이는 별이 졌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연기자 선배로서도 아쉽고 또래의 연기자로서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아쉽고. 신성일 선배님은 진짜 그 시대로서는 아이콘이었고 정말 흉내내기 힘든,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서도 없었던 정말 대단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고 신성일 씨는 별세 직전까지도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등 마지막까지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례는 고 신성일 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화인장으로 엄수되며 지상학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회장과 배우 안성기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 신성일 씨의 발의는 모레 진행되며 장지는 경북 영천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렇게 영화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애도하듯 고 신성일 씨는 한국 영화계의 최고 스타이자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와 올린 세 개의 결혼식과 또 정치인으로서도 파란만장했던 길까지 이상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60년 23살의 배우 지망생은 3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오디션에서
독보적인 얼굴로 신상옥 감독의 눈에 띄어 로맨스 팝바로 데뷔했습니다. 1964년 맨발의 청춘에 출연해 청춘의 꿈과 고민, 성장과 사랑을 깊이 있게 연기하며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됐고 그의 여배우 엄앵란 씨와 하객 4천여 명이라는 세기의 결혼식을 올려 스타 부부가 됐습니다. 이어 초우와 안개, 장군의 수염 등 청춘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70년대에는 별들의 고향과 겨울여자 등으로 시대를 풍미한 대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최고의 별이었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빛나지 못했습니다. 1978년 박경원 전 장관의 특별 보좌관 역으로 발탁돼 정계에 진출했지만 2번의 낙선을 경험했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자서전에서는 과거 여성 편력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인들의 바람으로 2013년 영화 야간문에 출연하며 20년 만에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왔고 지난달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영화계의 어른으로 활동했습니다. 54년간 524편, 스크린을 수놓고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최고의 별. 난 가야 해. 다신 만날 수 없을 거야. 다신 만나지도 않겠지만. 화려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닿지는 못해도 언제든 볼 수 있는 신성일의 또 다른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국민 배우 신성일 씨의 타계 소식 앞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 영화의 전설 신성일 씨를 떠나보내면서 파란만장했던 고인의 삶을 회고하는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동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성일 씨 일단 이름, 본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성일 씨의 본명은 강신영입니다. 강씨인데요. 네. 신성일은 고 신상옥 감독이 지어준 예명입니다. 주로 이 이름을 사용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강신성일로 개명했습니다. 네. 신성일 씨는 부인인 엄앵란 씨와의 사이에는 또 일남 이녀가 있는데요. 아들인 강석현 씨도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오보를 냈습니다. 신성일 씨가 위독한 가운데 많은 언론사가 별세 속보를 내보냈는데요. 저희도 장례식장이 예약된 사실만을 병원에 확인하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유족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동 기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 저기 나옵니다만 또 맨발의 청춘 히트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히트작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60, 70년대 영화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이 영화들을 생소하게 여기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생소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사를 들어보시면 아, 이 영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니 어깨 안아주세요. 네,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네. 명대사죠. 근데 사실 저 목소리는 신성일 씨 본인 목소리가 아니고 성우가 더빙을 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시 녹음이 일반화됐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 때까지만 해도 후시 녹음이 많이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동시 녹음으로 좀 바뀐 추세죠. 그랬군요. 자,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고인은 60, 70년대 배우로서 이제 화려한 명성을 얻었었는데 노년에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로맨티스트, 자유인이라고 자신을 알렸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책이 2011년도에 신성일 씨가 펴낸 자서전입니다. 네. 신성일 씨는 평소에도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답게 그 책에서도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밝혔습니다. 네. 책에서 최초로 여성들과 여러 만남을 자세히 밝혀서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엄앵란 씨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성일 씨의 여성 편력을 공개해서 신성일 씨가 더 원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엄앵란 씨 얘기 나온 김에 엄앵란 씨와의 결혼식 저기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결혼식으로 아주 대단했었다고 그래요. 요즘 치자면은 장동건, 고소영, 송중기, 송혜교 부부 이상의 인기였다고 그러죠. 그 당시 4,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이면 엄청난 초대형 결혼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964년이었는데요. 그렇겠죠. 1964년 결혼한 두 사람은 하지만 1975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이혼은 아니었는데요. 신성일 씨는 이런 결혼에 대해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결혼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뭐 저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앵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엄앵란 씨는 고인에 대한 애정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저승에서도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구름 타고 놀러 다니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평소에도 신성일 씨에게 방송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방송 출연 모습을 한번 보시죠. 네. 면회하면서 여보 교도관이 웬일로 나를 장미를 줍디다 그러니까 여보 오늘이 11월 14일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교도소 정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마지막 장미가 탁 치고 이파리 떨어지고 하나가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몰래 꺾었어. 11월 14일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열흘 정도 남았죠. 예. 그리고 신성일 씨는 이제 평소 청바지 즐겨 입고 아주 젊은 차림으로 다니셨는데 저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파마 머리를 고수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성일 씨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05년부터 구속 수감을 2년 동안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수감 기간 중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윤정희 씨 배우 부부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때 건넨 책이 베토벤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예. 이 책을 신성일 씨가 보고 그때부터 베토벤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베토벤의 비장한 삶이 내 고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베토벤처럼 그렇습니다. 베토벤 머리라고 하셨구나. 하는 일명 그 파마 머리를 고수한 거고요. 그 베토벤 머리 모양이 참 마음에 들었다면서 그렇게 10년 이상 그 파마 머리를 유지했습니다. 신성일 씨의 대표작 맨발의 청춘에서도 베토벤과 관련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건달인 신성일 씨가 부잣집 딸인 엄앵란 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콘서트장에 가서 베토벤의 운명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신성일과 알랑들롱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놓고 친구들과 티격태격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국민 배우 신성일 씨. 고인이 남긴 말은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하다였다고 합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다시 청춘 스타로 시작해서 마음껏 영화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죠. 그렇다면 강제 징집은 위헌이라는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진정한 양심을 들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양심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개인의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대 A씨는 강제 징집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또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조계 내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립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A씨 신념이 대법원이 정의한 양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양심의 어떤 진지함과 확고함, 가변적이지 않는 것들이 평가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A씨의 신념은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진정한 양심에 대한 기준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경찰이 폭행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이 이번 주 내로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대비라도 한 듯 변호인단을 화려하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양 회장의 폭행 영상 속 주인공인 전 직원 강모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강 씨 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주 양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데 양 회장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페이스북에 양 회장의 변호인단이 경찰도 놀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회장의 또 다른 폭행 사건인 대학 교수 폭행과 관련해 검찰도 조만간 양 회장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과정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강하게 반발해온 이 지사는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과정에서 대면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수위 높게 비판했습니다. 친형이 대면 진단을 거부했고 강제 입원은 대면 진단을 위해 법이 허용한 절차이며 정신건강 전문의가 그 필요성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대면 진단 없이 대면 진단을 시도했다는 순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지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수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배경에서 고발 사유는 고발인 유착과 수사 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 혐의입니다.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온 경찰 수사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사는 이르면 내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숙명여고의 시험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답안지가 보관된 교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이 불거지자 집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 경찰은 A씨가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혼자 교무실에 남아 야근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은 숙명여고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야근을 하면서 실제 금고에서 답안지를 꺼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야근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집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A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6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아버지에게 답안을 넘겨받은 쌍둥이 딸들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돈을 냈다.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 죽음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그리고 판결 나흘 뒤인 어제 고노다로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가사키시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 보상과 관련한 돈을 경제 협력으로 이미 건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예산이 연 3억 달러이던 때 일본은 5억 달러를 건넸고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고통을 동반하는 대항 조치만이 문 정권을 움직일 것이라며 한일 외교소식통의 말을 전했고 아사히 신문은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으면 관계 회복에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오늘 인도 방문길에 나섰죠? 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찾는 건 지난 2002년 이희호 여사에 이어서 16년 만이래요. 네, 그렇군요. 네. 인도에 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요.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허황우. 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가락국 초대왕 김수로 왕의 부인이시죠? 허황우 참 아름다우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수정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군 2호기에 올라 3박 4일간 인도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인도 아유디아에서 열리는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허황후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서기 48년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했으며 김의 허씨의 시조로 알려졌습니다. 영부인 단독 순방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으로 김 여사는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 참석에 앞서 내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영부인 주최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 여사와 함께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나라로 인도를 꼽았습니다. 모디 총리 역시 며칠 전 문 대통령에게 전통 의상을 보내는 등 우리나라의 각별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위기설을 강하게 부인했고 경제사령탑 교체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 후반대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여전히 오르며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교체설이나 돋는 장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인사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밝혔는데 또 저러나요?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예산안 추진을 강조하면서 경제사령탑 교체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해서 코스피 2000선마저 깨지더니 또 급반등했죠. 투자자 입장에선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인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 어디에 투자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련해서 엄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2100 직전까지 반등했지만 상당수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 이상 급락한 탓입니다. 최근에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좀 겁이 나죠. 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더 빠질까 봐.
일단 안정적으로 시중금리보다 1에서 2%포인트 더 챙기고 싶다면 연말 배당을 받는 배당주가 제격. 실제로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르고 특히 통신이나 보험, 정유 부분 수익률은 4%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을 좀 높이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보고 싶다면 지수를 따르는 펀드, ETF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단기간에 급락한 만큼 주가가 더 오른다고 본다면 상승분의 2배를 벌어들일 수 있는 레버리지 ETF나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잡으시고 기술적 반등이 2, 3일 이어지는 구간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급반등한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대로 내릴 때 하락분의 2배를 챙길 수 있는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품은 그만큼 손실도 클 수 있어 2, 3주 정도의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SK가 두산에 7대3으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올린 박정권이 SK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김태일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맞붙은 두산과 SK. 2만 5천석 전 좌석이 관중으로 꽉 들어찬 잠실 야구장은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는 1차전부터 매진을 기록하며 막바지 가을 야구의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양팀 팬들은 화끈한 홈런쇼를 기대했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또 이렇게 한 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 선수가 가을의 사나이답게 홈런을 쳐가지고 마지막에 역전승으로. 팬들의 기대대로 SK는 1회부터 한동민의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와 5회 최주환의 연속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은 두산. 그러나 SK엔 가을의 사나이 박정권이 있었습니다. 3대2로 끌려가던 6회 박정권은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 홈런을 날리며 분위기를 다시 SK로 가져왔습니다. SK는 이후 석점을 더 보태며 두산을 7대3으로 꺾고 우승 확률 73.5%를 가져왔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좀 남은 게임이 정말 기대가 좀 많이 돼요. 두산은 7회 무사 만루 기회에서 오재일의 삼진과 김재호의 병살타로 무득점에 그쳐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휴일인 오늘 초미세먼지 때문에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경북과 대구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내일도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 대구는 2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질 텐데요. 특히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5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 산지와 일부 강원도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후부터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영동에서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영동에서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